일본이 독도를 향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유출된 기밀 문서에는 독도를 점령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건 실전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내용이었죠. 세계 최고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도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침묵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왜 한국은 일본의 도발에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토 유키, 도쿄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한일관계사인데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주장들이 너무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 대학원 시절부터였습니다. 한국 학자들의 논문을 읽어보면 항상 피해자 의식에만 매몰되어 있더라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감정론에 치우친 주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죠. 이런 식으로는 국제학계에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특히 독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 측 주장을 들어보면 역사적 근거니 뭐니 하면서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으로 봐도 그렇고 국제적 영향력으로 봐도 그렇고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당시 조선 지역에서 일하셨던 분이었는데 항상 말씀하시길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미개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교수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뭔가 임팩트 있는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학회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주제를 찾고 있었죠. 마침 자위대 내부에서 독도 관련 군사 시나리오 문서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죠. 저는 즉시 그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말 치밀하더라고요. 공중 지원부터 해상 차단, 상륙 작전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3시간 내 점령이 가능하다는 결론까지 나와 있었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허상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학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일본의 압도적 우위를 증명해보겠다고 다짐했죠. 정교수 승진은 물론이고 일본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밤낮 없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 분석, 항공자위대의 작전 능력, 그리고 한국군의 대응 능력까지 모든 걸 수치화해서 비교 분석했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어떻게 봐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학회 발표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군사학적 근거로 한국을 완전히 논파하는 저의 모습 말입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도 아주 도발적으로 지었죠. 독도 침공 시나리오의 군사학적 타당성이라고 말입니다. 학회장에서 발표할 때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드디어 한국 학자들을 완전히 침묵시킬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국 측의 격렬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감정적으로 반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직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나 싶어서 며칠 더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한국에서는 조용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한국 학자들도 반박 논문 하나 내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분명히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혹시 제 논문이 너무 완벽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제 동료 교수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분위기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섭다는 거예요. 마치 태풍 전야 같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도발적인 내용에도 전혀 흥분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국방부에서도 별다른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뻔한 말만 반복했어요. 이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국정감사에서라도 난리가 날 텐데 말이죠. 심지어 한국 청와대에서는 이런 가정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도발적인 내용이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논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완벽했어요. 데이터도 정확했고 분석도 치밀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한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일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논평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논문을 무시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 거죠?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던 중에 하버드에서 함께 공부했던 제 동료 교수 마이클 톰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대학원 시절부터 친한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마이클이 제 논문을 읽어봤다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화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마이클은 미군에서 20년간 복무했던 사람이에요. 전략 분석이 전공이고 현재는 펜타곤 자문역도 맡고 있습니다. 화상통화를 시작하자마자 마이클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유키, 당신 논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싶어서 물어봤죠. 그런데 마이클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실시한 한반도 시뮬레이션 결과였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일본의 독도 침공 성공 확률이 고작 3%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마이클이 더 상세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군의 실제 대응 능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었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이렇게 정확하고 강력한 줄 몰랐습니다. 사거리도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길었고요. 일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마이클이 말하길 한국군이 기습을 당해도 30분 안에 역습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상륙 병력은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멸할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사이버 전력이었어요. 이미 일본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 친한 세력들의 네트워크도 생각보다 광범위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이 시뮬레이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이 기습 공격을 시작하면 한국은 즉시 전국적인 방어 태세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20분 안에 현무 미사일로 일본 본토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유키, 당신은 감정이 학문을 지배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과의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틀렸을까요? 20년 동안 연구해온 모든 게 잘못된 건 아닐까요? 저는 다시 처음부터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군 기밀해제 문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한국 전쟁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한국군 전력 평가 보고서들 말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국방력 증강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군사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한 거였어요. 자체 개발한 무기 체계들의 성능도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고요.
나토에서 발간한 동아시아 군사력 분석 보고서도 찾아봤습니다. 거기서도 한국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특히 방어 전력과 신속 대응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활용 밀도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이었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동안 제가 뭘 본 거죠? 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놓쳤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잠수함 전력도 상당했어요.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214급 잠수함들이 일본 연안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에서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선에서 하셨던 일이 강제징용 감독관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숨겨두셨던 일기장에서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조선 사람들에 대한 할아버지의 진짜 생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조선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근면해서 위험하다고 걱정하고 계셨더라고요. 특히 조선의 젊은이들이 일본 기술을 금세 습득하고 심지어 개선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은 모두 왜곡된 것이었던 거죠. 저는 이 모든 사실들을 정리해서 수정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존 연구가 얼마나 편향되었는지를 인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실제 군사력을 분석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학과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초안을 동료 교수들에게 보여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마치 제가 배신자가 된 것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우선 학과장인 야마다 교수가 저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야마다 교수는 일본에서 가장 보수적인 학자 중 한 분이거든요. 사토,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자네가 지금 일본 학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건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야마다 교수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네가 이런 논문을 발표하면 반일 학자로 낙인 찍힐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정교수 승진은 당연히 물 건너간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조교수 자리도 위험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버텼어요. 32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학자로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동료 교수들이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저에게 현실을 보라고 했어요. 일본 사회가 원하는 건 한국을 비판하는 연구지, 한국을 옹호하는 연구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연구비도 끊어질 거고 학회에서도 따돌림 당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앞으로 어느 대학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제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요. 심지어 제 후배인 다나카 조교는 선배님이 너무 나이브하다고 했습니다. 학문이라는 게 순수하기만 한 게 아니라고 현실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한국을 옹호하는 연구를 하면 일본 내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자의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학과 내 원로 교수들의 모임에서 저를 배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중요한 학회 발표 기회도 주지 않았고 연구비 배정에서도 제외했어요. 심지어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는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회의에서도 제 의견은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수정 논문 초안을 본 김철민 교수라는 분이 공동 연구를 제안한 거였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왕따가 된 상황인데
한국 학자와 손을 잡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학문의 길에서 진실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김철민 교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김철민 교수와 만난 곳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긴장했어요. 그동안 한국 학자들을 비판만 해왔는데 과연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었거든요. 혹시 적대적으로 대할까봐 걱정도 됐고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교수는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일본 동료로서 환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의 용기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학자들이 이렇게 관대하고 학문적일 줄 몰랐어요. 오히려 제가 더 얕은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철민 교수가 저를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실제 국방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독도 방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레이더 시스템부터 대공 미사일까지 완벽한 방어망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일본이 근접하기도 전에 탐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 연구진들의 자세였습니다. 저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학술적 토론을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일본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면 논리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때로는 제 의견을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 학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감정적이지 않고 매우 이성적이었거든요. 오히려 일본 학자들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독도를 직접 방문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한국 해경이 특별히 허가해 준 거였어요. 독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냥 작은 바위섬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 섬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땅덩어리가 아니라 역사와 정신이 깃든 곳이더라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 있으니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독도 경비대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이 말하길 자신들은 침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과 적대 관계가 아니라 평화적 공존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침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일본이 침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만났는데 대부분 일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워하지는 않지만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일본 문화를 좋아하면서도 역사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을 일본이 한국에게 칼을 뽑아들었지만 그 칼날은 우리의 무지를 베었을 뿐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일본 최대 국제정치학회인 아시아태평양학회에서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걸 걸고 하는 발표였어요. 제 학자 생명이 달린 일이었거든요. 밤잠을 못 이루면서도 발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발표 당일 학회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제 논문이 미리 화제가 되었거든요. 일본의 한 조교수가 한국을 옹호하는 논문을 발표한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많은 교수들이 저를 어떻게 공격할지 기대하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언론사 기자들도 와 있더라고요. 저는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었고요.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제가 기존 논문의 오류를 인정하고
한국군의 실제 전력을 설명할 때마다 중간중간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야마다 교수를 비롯한 원로학자들은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발표를 마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평화를 향한 의지까지 말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교수는 제가 반일 세력에 매수된 것 아니냐고 했고, 다른 교수는 학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어요. 심지어 조선인 학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연구자들 중에서는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대학원생의 질문이었어요. 그 학생이 말하길 진짜 학자라면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용기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나이 어린 학생이 오히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래에는 이런 학생들이 일본을 이끌어갈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제 논문은 해외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명한 국제정치학 저널에서 게재 제의가 왔어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분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왕따를 당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은 거였죠.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도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진실은 국경을 넘나드는구나 싶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 내 여론의 변화였어요. 제 논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K-팝이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교수 승진은 물론 물 건너갔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한일 공동평화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저에게 연구위원직을 제안해 준 거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젊은 학자들이 함께 동아시아 평화를 연구하는 곳이에요. 연봉은 전보다 적지만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얼마 전에는 독도에서 열린 한일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 발표를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독도에 일본 학자가 와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게 말입니다. 그때 참석했던 한국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장면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학문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때 만났던 독도 경비대원과의 재회였습니다. 1년 전에 만났던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선물을 주시면서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다고 대답했어요. 그분의 따뜻한 마음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독도는 정말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라이벌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대학생들도 늘어났고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드라마나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나 시민의식까지 배우려는 움직임도 생겼어요. 한국의 촛불 집회를 보고 감동받았다는 젊은이들도 많더라고요. 제 연구실에도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편견을 버리고 직접 보고 경험해보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한국을 알 수 있다고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거나 여행을 다녀와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정과 따뜻함에 감동받고 오는 거예요. 한국 음식의 맛에 빠져서 한국어까지 배우는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도 그 시대의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잘못된 교육과 선전에 속아서 편견을 갖게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할아버지도 나름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학자는 국경이 아닌 진실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칼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 때 진짜 승리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 일을 해나갈 거예요.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